교육 과정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이 모이셔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배우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성비 있게 배울 수 있는지를 딱 만들어 놓은 답안지 같은 거예요. 1학년에 아무리 우리가 막 이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막 4학년, 5학년 걸 가르친들 정말 겉만 아는 거지 속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뇌의 발달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선행학습,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는 초등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교사를 잠시 쉬고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여러분들께 교육 정보를 나누고 있는 초등교육 전문가 최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일단 엄마표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사실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그런 교육 과정에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시작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표로 하시되 너무 학습적인 요소로 가지 마시고 배움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좀 깨우쳐 주시는 방법으로 엄마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식을 알려준다면 전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사교육의 도움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에게 이제 보통 엄마표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한글을 이제 막 가르치시는데, 그때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가르치고 아야어여 가르친 다음에 뭐 기린, 코끼리 이런 거 가르치시잖아요. 그 아이가 코끼리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코끼리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아이가 코끼리 어린이집 반 이름이 코끼리 반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동물원에 가지 않으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볼 일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내 이름과 친구 이름이에요. 어린이집 가면 모든 곳에 친구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친구 이름부터 가르쳐 주는 걸 시작해 보신다거나, 혹은 커피숍에 갔을 때 저는 아이랑 이제 포스트잇을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으면은 그걸 포스트잇을 아이 보고 적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빠는 카페라떼. 그럼 아이가 이제 그걸 보고 적어서 직접 주문을 해본다거나, 혹은 이제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글자씩 적은 다음에 훅 뿌려놓고 아이랑 같이 그 글자대로 순서를 맞추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알파벳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문장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뭐 수건 좀 갖다 주세요. 근데 그냥 타월 플리즈 하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지만 근데 그때 그걸 알아들었을 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구나, 그런 효용이나 유용성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너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목표는 한 달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하시는데요. 혹시 내가 오늘부터 책을 10장을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읽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으면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1월 달에 헬스장 가면은 사람 되게 많아요. 러닝머신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딱 2월만 돼도 정말 자리가 많아요. 어른들도 사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이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뭔가 로봇처럼 뭔가를 해내기를 다들 바라세요. 제가 강의에 가면 많은 어머님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를 꾸준히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는 잘 지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지켜요 하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어머니 혹시 3학년 때 한 달 동안 문제집 하루도 안 빠지고 혹시 풀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이들이랑은 정말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시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면 한 일주일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3, 4일. 유치원생이라면 매일매일에 오늘 해야 되는 목표들을 좀 정해서 오늘은 내가 문제집 5장 풀어볼 거야. 그래, 그럼 한번 풀어봐. 근데 못할 수 있으면 그럼 다음 날엔 엄마 내가 어제 5장 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럼 3장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와 목표 설정을 계속 수정해 나가시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걸 1년 내내 막 해가지고 문제집을 막 탑석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애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집 한 권 다 끝까지 풀어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끝까지 풀어내게 할 것인가,
부모님이랑 같이 좀 의논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사탕도 좀 먹이시고 필요하면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하시면서 문제집을 끝까지 풀어내서 딱 덮었을 때 그 기쁨을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좀 목표를 잡아서 지금 문제집 10권 푸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한 권을 끝까지 어떻게 잘 풀어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고 또 1학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보통 1학년 입학한다고 하면 좋은 책상 이렇게 막 사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문제집 한번 더 풀어보고 엄마 밥할 때 식탁에 앉아서 같이 문제집도 한번 풀어보고 또 집에서 문제 풀기가 어렵다면 밖에 나가서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환경을 바꿔 나가시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태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마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수포자가 시작되는 나이가 4학년 때 이제 제일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1, 2학년이에요. 제가 가끔 SNS에서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봐도 1, 2학년에 심화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본 문제집 몇 개만 풀고 이제 3학년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3학년부터 나오는 모든 수학의 개념은 1, 2학년 때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때의 그 원리들을 제대로 깨우쳐 놓지 않으면 사실 3학년 때 좀 어려워지고 4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 2, 3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암기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거든요. 근데 4학년 때는 이 1, 2, 3학년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다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섞여서 4학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분수는 양의 개념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 이제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 시작하다가 10개 단위가 모여서 하나가 바뀌는 10개가 하나가 되는 한 단위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 1학년 때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이제 큰 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조 단위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단원부터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서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들어가서 암기를 통해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구멍이 나 있으면 처음에는 구멍이 요만큼인데 그 다음 커지고 그 다음 더 커지고 그 다음 더 커지기 때문에 수학을 손으로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구멍이 자꾸 커지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그리면 뭐가 좋으냐면 보통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개념 원리 이제 막 그런 문제집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수학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2개와 3개의 어떤 무언가가 합쳐지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줄 알아야 되고 곱하기라면 같은 줄에 있는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줘야 되고 받아올림 같은 경우에도 10개가 모여서 한 개의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이들이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구체적 조작기라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1, 2, 3학년 때 그림으로 그렸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원리로 되는 거구나 하고 수학을 재밌어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 조작기라고 부르는 저학년 시기에 그러니까 손으로 무조건 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추상적인 사고를 계속 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아이들이 뇌 발달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암기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암기한 상태로 4학년에 오면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못 푸니까. 그래서 저학년 때는 손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려야만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개념서 문제집을 풀거나 그런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건 아니고 직접 그리고 도형으로 놓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 교과서마다 부록이 다 있거든요. 뒤에 교구들이 그걸 다 직접 뜯어서 문제 풀 때 다 직접 놓아보고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요즘 유아기 어머님들이 그 몬테소리나 뭐 이런 교구들 많이들 활용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1학년 입학할 때 다 중고나라로 이제
마켓에 파세요. 근데 그 교구는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교구들이 교과서 뒷면에 부록으로 종이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걸 가지고 1학년 수학도 직접 손으로 놔보고 2학년 때도 해보고 3학년도 놓아보고 숫자 카드도 직접 놓아보고 하면서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심화 문제에서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꼭 아이들에게 힘들더라도 그려서 풀게 하면 좋겠다. 구구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찮은 게 구구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9 곱하기 9는 동그라미 9개를 9번을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더하기의 어떤 9 더하기, 처음에는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하다가 아이들이 좀 귀찮아지면 이제 10개를 그린 다음에 하나 빼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절반만 그리고 알아서 뭐 2배를 한다든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곱셈의 원리거든요. 뭐 교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거를 직접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귀찮으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7 곱하기 9가 여러 번 나오니까 계속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아서 외우게 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수학의 그 공식을 외운다는 거는 이 원리를 충분히 안 상태에서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지 이것만 안다고 해서 원리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초등에서는 그림으로 그리게 해주시고 교구가 있다면 꼭 활용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좋겠어요. 네. 알고 계시는데 다들 안 하세요. 어머님들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더 앞서 나가는 아이들만 보고 내가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면 너무 늦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그리고 1학년 수학을 지금 4학년 걸 못하는데 1학년까지 내려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기초가 탄탄해야지만 그 위에 자꾸 쌓아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학년 정도라면 1학년 문제집 정도는 정말 금방도 다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걸 풀어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1학년, 2학년 문제집을 한번 풀고 지금 만약에 4학년에 올라간다면 3학년 1학기, 2학기의 심화 문제집 같은 것들을 좀 계속 풀어보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한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그 영역의 그 부분만 조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구멍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야지 지금 4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 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뒷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자꾸 앞으로만 가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로 먼저 갔다가 오시는 거를 분명히 추천해드리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였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이 모이셔서 뇌 발달, 아동 발달, 정서 발달, 뭐 도덕성 발달 단계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배우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빨리 그리고 가성비 있게 배울 수 있는지를 딱 만들어 놓은 답안지 같은 거예요. 1학년에 아무리 우리가 막 이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막 4학년, 5학년 걸 가르친들 정말 겉만 아는 거지 속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뇌의 발달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만 정말 충실하게 구멍 없이만 잘 따라가셔도 고3 때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선행학습 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고3 때까지 정말 단단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옆에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고 흐지부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나이대에 지금 교육 과정에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아니고 이게 앞서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도 된다. 언제든 배울 시기가 있다. 유아 교육기관의 과학 실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실험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면 분명히 가르치시면 되지만 이걸 해서 우리 아이가 똑똑해질 것 같고 아이가 별로 흥미가 없는데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와서도 배울 수 있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불안함을 시키는 것인지, 내가 이 아이가 이걸 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시키는 것인지, 정말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시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나 싶으시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 눈을 좀 더 맞추고 같이 놀아주시고 책 한 권 더 읽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